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가계부채 폭증에 금융위기 경보 발령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결국 우려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11월 가계부채 통계가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는데 13조 6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전월에 10.6조 원보다도 3조 이상 증가한 모습인데요. 자, 2020년 올 8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가 11조 8조 원 증가였는데 그거보다도 약 2조가량 더 증가했다는 부분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7.9% 증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7월, 8월 증가세가 19.3조 원이었는데 자, 4분기 들어서 10월과 11월 증가세가 24조 2천억 원이에요. 무려 20% 증가했다는 부분이죠. 자, 왜 가계부채가 증가했나 봤더니 신용대출 규제에 따른 기타 대출 증가로 나왔어요. 자,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은 6.2조 원, 그리고 기타 대출은 7.4조 원이거든요. 여기서 기타 대출에 뭐가 들어가냐? 신용대출, 사업용 부동산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부분, 뭐 모두가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신용대출 1억 초과차주의 규제지역 주택 매수 제한과 더불어서 신용대출 1억 초과차주의 DSR 신규 적용까지 가는데 이게 11월 30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신용대출이 폭등을 하겠죠. 왜냐면은 지금 주택 매수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죠. 자, BIS는요, 한국의 민간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도를 11년 만에 경보로 상향시켰습니다. 자, 9일 B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한국의 신용계획은 전분기 대비 4.4%포인트 높은 13.8%포인트로 집계가 됐답니다. 자, BIS가 집계하는 신용계획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명목 국내 총생산 대비 민간 신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부채 위험 평가 지표라고 합니다. 신용 갭이 10%포인트를 초과하면 경보 단계로 분류하면서 대한민국이 이 경보 단계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2분기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확대되고 4분기나 3분기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죠. 자, 기업의 자금 수요는요 11월 달 들어서 감소한 모양새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 원화 대출 봤더니요 대기업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중소기업도 7조 원으로 전달에 8.2조 원보다, 그리고 9월에 7.3조 원보다 감소한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3.9조 원으로 전월 대비 증가한 모양새가 나타났는데 저는 이 개인 사업자의 원화 대출이 이 정도 늘어나는 부분, 대출을 통해서 자산 매입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 한도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어떤 자산을 매입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기업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어찌됐든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자금 수요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자, 코로나19 사태 3차 유행에 따른 이제 자영업자들에 대한 자금 유통은요,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모든 금리를 한꺼번에 낮추면서 과도한 신용을 일으키게 하는 위험성은 이제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번 대출 폭증의 당사자인 한국은행에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 불균형 위험이 커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국은행에서 이 금융 불균형을 강조할 때마다 통화정책 방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주로 긴축 시기에 이런 금융 불균형된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2018년에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이 금융 불균형을 언급했던 부분이거든요. 자, 이 금융 불균형이 뭐냐? 금융자산의 규모가 한 경제의 생산 역량에 근거한 미래소득의 현재 가치를 크게 상회할 때 나타나는 현상, 한마디로 금융과 실물 경제 간의 왜곡 현상, 자산 가치가 크게 올라가면서 부채가 증가하는데 그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만큼 실물 경제가 못 따라갈 때 이런 금융 불균형이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금융 불균형이 계속해서 올 초부터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낮췄다는 것, 한마디로 특히 5월에 기준금리 낮췄다는 부분은 정말로 한국은행에서 정책적 실패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계부채 폭등에 금융당국은 은행들을 압박해서 증가세를 줄이려고 해요. 자기네들 직접 규제를 내면은 보수 언론 통한 뭐 경제신문 등에서 총 공격을 해야 되니까, 자, 그거보다 좀 쉬운 방법, 시중은행에 압박을 가하는 방법인데,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9일부터 연말까지 대출 상담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을 모집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도 신용대출 주력 상품인 우리 원하는 직장대출을 11월부터 중단하기로 했고, 농협도 신용대출 규제 한도를 이제 낮추고요, 우대금리도 폐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은요, 원인은 무시하고요,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밖에 안 돼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돈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 가계대출 증가세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전세난에 따른 대출 증가세가 더 심해질 거라는 데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부동산 거래량 보면요, 11월에 16,772건으로 여전히 거래 등록 가능한 기간이 3주 가까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0월 거래량에 근접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추세가 지어지면 제가 볼 때는 7월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부분인데, 7월에는 5월 말에 기준금리 인하로 패닉 바잉 현상이 불어났을 텐데 그때 수준만큼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11월에 계약이 체결됐으면 잔금은 12월 정도에 나올 것이고, 더 많은 신용대출과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이게 13,000건, 17,000건, 이게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에요. 왜냐하면은 2019년 초까지만 해도요,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 10,000건이 안 됐어요. 그런데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그 이하 주택으로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현재 거래 급등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지역은 전세난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거래는 증가할 것이고 더 높은 가격의 거래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증가세가 나타날 것이다. 서울특별시도 보면은요, 지금 11월 거래량이 3,900건으로 벌써 10월에 근접한 수준까지 나타났습니다. 제가 볼 땐 8월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계부채 증가세, 결국엔 부동산을 잡아야 되는데, 부동산 매매 시장보다도 먼저 전세 시장을 잡아야 된다는 부분, 전세를 잡으려면요, 아무리 못해도 최소 3차례의 기준금리는 올려야 해결되는 부분이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돈의 가치를 올라가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돈의 가치가 올라야 집주인들이 세를 놓을 때 반전세나 월세 대신 이제 예금을 선호하는 현상이 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매수 심리도 위축되면서 거래가 줄어들고 매매가격이 또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부동산 시장의 해법이에요. 지금 갭 투자 수요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한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요, 지난달 서울의 갭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용산구인데, 자, 7.4%밖에 안 된대요. 성동구도 갭 투자 비중이 4.8%밖에 안 되더라. 전반적으로 유주택자에 대한 시장 진입을 완전히 차단시켰기 때문에 갭 투자는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거래량 증가는요, 지금 전체 이제 세대의 43%를 차지하는 무주택자의 매수세 증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무주택자가 집 사는 건요, 마땅한 규제 방안도 없어요. 과거처럼 뭐 파리부동산 대책, 9.13 대책 같은 거 꺼내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실수요자가 산다는데 어떤 식으로 막을 겁니까? 그럼 결국에는 돈의 가치를 올려서 지금 낮은 금리를 믿고 주택을 매수하는 부분, 그리고 끝도 없이 올라가는 전세 가격을 잡아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요, 이 전세난이 대기 수요를 실수요로 급속히 가속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기 수요자들이요, 2년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2년만 기다리면 앞으로 공급이 넘쳐날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 신규 택지의 공급을 당기려고 수한 방법을 안 가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전세난이 정말로 실수요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 한 달 한 달이 위태로운데 2년 뒤는 너무 먼 미래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거 개인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주택이요, 갭 투자자들이 처분하는 주택을 비싸게 실수요자들이 잡고 있다는 부분, 결국에는 이런 여러적인 금융 환경에 의해서 정상금리로 빠르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부동산은 지 가격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큰 변화가 나타난다는 부분인데, 그 변화 과정에서 30대와 40대 실수요자가 하락의 최대 피해자가 될 거라는 부분이죠. 이미 감당 못할 수준이 되어버린 가계부채, 한국은행이 언제까지 관망만 할까요?
자, 오늘 발표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보면요, 금융 불균형 위험 누적 우려를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금융 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주요국과 비교해서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통화정책 운영 시 금융 불균형 위험 누적 가능성에 유의하며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니들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죠. 자, 금통위 위원들도 머리가 있다면 고려해야 될 것이다. 단순하게 금리가 낮아지면은 기업들이 돈을 잘 빌리고 투자에 늘 거라는 단순한 생각 안 통한다는 건 이제 경험적으로 알 겁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